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각 법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 대표 측은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구속이냐 기사 회생이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지팡이에 의지해 법정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명계 박광훈 원내대표의 후임이 오늘 선출됩니다. 우원식 의원의 사퇴로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오늘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벌어집니다.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동맹이 대응해 정권을 종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단독 보도로 인천 검단 신도시 다른 아파트에서도 외벽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현재 시공 중인 공공주택 모두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전반적으로 쾌청한 날씨 속에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일교차도 무척 커서 안전과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지금 4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성패가 또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오전 10시부터 이제 4시간째인데 점심 식사 등을 위해 30분가량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된 상태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법정 앞에서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심사는 사건별로 진행돼서 오전까지는 백현동 의혹 관련 공방이 오갔고 이제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이 차례대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심사에 투입된 검사는 8명, 준비한 화면 자료만 500쪽에 이릅니다. 여기에 고검장, 판사 출신 변호인단과 변론 논리를 다져온 이 대표 측이 사건별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면 신문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이 길어지면서 법원 주변에서는 찬반 집회가 오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쯤 집회 현장을 지나 이곳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직접 걸어서 출석했는데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느린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출석 장면 직접 보시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이곳에서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요. 네, 물론 법조계에서는 우선 이 대표의 혐의 소명 다툼이 먼저라고들 언급합니다.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를 위해 성남시 이익 200억 원을 포기했다는 배임 혐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쌍방울을 시켜 방북 비용 등을 우회 지급했다는 뇌물 혐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 혐의들을 두고 피의자의 방어권에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를 우선할 것이냐,
결국에 최종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은 위증 교사 혐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심사에서 제시하면서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이 대표가 이렇게 관계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진사 접견을 가서 위에서 원한다며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녹취록도 진술 회유 정황으로 재판부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의혹 관련 통화의 취지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거였다며 검찰의 꿰맞추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내세워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직접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회생 불능에 정치적인 타격을 입겠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력 인사들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았는데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곳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지요. 9시간의 영장 심사를 마치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으로 법정에 섰는데 8시간 30분의 신문을 마친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고요. 또 2년 뒤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법정에 섰고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같은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곳에서 명운이 갈렸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321호를 배정한 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심사법정 2곳 가운데 하나로 유력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건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하는 유창훈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인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요. 또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병원이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보통 피의자는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지정된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는데 이 대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 대표의 경우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연결해 여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심사를 위해 오전 병원을 나선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려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비명계로 꼽히는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병원을 찾아 이 대표의 힘을 실었는데요. 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도부는 당 안팎을 향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이 정치 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당 소속 의원 168명 가운데 161명 명단이 포함된 이 탄원서 89만여 장 제출로 압박 수위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당내 여론은 복잡합니다. 만일 구속되면 이 대표에 대한 이 비명계 사퇴 요구가 더해지면서 이 옥중 공천 등을 놓고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영장 기각 시에는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검찰을 향한 역공에 나서겠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게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 구속 심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는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당내 배신자 색출은 물론 영장 담당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해 좌표 찍기를 한다며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서 물러난 비명계 박광훈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사령탑도 오늘 선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와 투표에 돌입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한 듯 당선자 확정 전까지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이 우원식 의원의 사태로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후보 3명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누가 되든 친명계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지를 연일 피력하면서 비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인 만큼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비명계는 일단 정면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비명계 송갑석 의원 역시 이 체포안 가결이 구속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 체포안 가결 이후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이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당내 이탈표 색출 움직임을 두고 이 분열 선동과 조장, 독재의 길이라는 비명계 반발의 목소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의원에 대한 협박성 글을 작성한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김 의원의 지역구 당원이라고 밝히고 욕설과 함께 김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많은 분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고 비난과 공격도 많지만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언젠가는 하나로 모이는 날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날을 향해 뚜벅뚜벅 가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너무 놀랐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제 불찰이라며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오는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영국을 찾는다면서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며 낮에도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비 예보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나 보네요. 네, 지금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날씨도 다소 서늘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5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과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대가 유입되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비 예보 없이 쾌청하다고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따라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추석 당일에도 전국에 구름만 낄 것으로 보여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휴 첫날과 추석날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귀성길과 성묘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영동 지방은 일요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제주도는 귀경길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전주 2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9월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환절기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셔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석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네, 이 시각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사이에서 첨예한 구속영장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무엇이고 또 영장심사 쟁점은 무엇인지 또 변수로 적용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0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4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에 출석할 때는 매번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예. 오늘은 입장 없이 묵묵부답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 출석할 때는 예.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의 부당함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뭐 이게 조작 아니면 예. 이제 검찰의 어떤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무도하다 이제 그런 취의 네. 그런 뭐 워딩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억울함 이런 예.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심정일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의 영장 청구는 다르죠. 일단 검찰의 조사는 끝났고 예.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찰의 무도함 그런 걸 얘기할 단계는 끝났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또 영장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또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는 이제 법원에 온 거 아닙니까? 예. 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법원 영장 심사 때 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다 말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뭐 기자를 상대로 또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영장 심사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군요. 입장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20일 넘는 단식을 이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네. 건강 문제가 뭐 변수가 돼서 재판 진행 도중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법원에 뭐 출석하는 과정을 보니까 네. 뭐 오늘 영장 심사 받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요. 물론 예. 시간이 뭐 10시간씩 그렇게 진행이 예. 되면 이제 네. 체력적으로 예. 굉장히 딸릴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 좀 약간 휴정을 하면서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또 기각 여부와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뭐 그 우리가 언론 보도와 그 화면을 보면 뭐 저 정도 저 정도의 건강 상태는 네. 뭐 영장 발부 여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로요.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26일 날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26일 날 출석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26일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기로 한 겁니다. 그 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영장 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건강 상태는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의료진과 상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의료진과 상의해봐서 만약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또 영장 심사 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느냐. 예.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휠체어나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 출두하지 않겠느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사실 본인이 직접 걸어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일단 피의자고 예. 영장 심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심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 예. 본인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변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이제 이번 영장에 적시되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세 가지를 좀 볼 텐데 먼저 검찰의 주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검찰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백현동 관련된 인허가 비리. 예. 그래서 백현동 그 땅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고 이제 거기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민간업자가 용도 변경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통해서 네. 로비를 해서 결국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줘서 뭐 용도 변경이랄지 옹벽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기부채나 관련돼서도 변경을 해줘서 민간업자가 한 1,300억 이상의 이익을 얻고 예. 결과적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정도 손해를 끼쳤다라는 이건 이제 배임에 관한 거고요. 네. 금액이 50억 이상 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씨는 2005년, 6년인가 2010년도에 연락하고 그대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고요. 예. 그다음에 용도 변경 자체는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이걸 용도 변경해 준 것이지 예. 뭔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이제 쌍방울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예. 검찰 입장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뭐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500만 달러, 예. 그리고 본인의 대북 방문,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비용으로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을 해줬다는 거고 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17번이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다 알고 있고 예. 여기에 따른 이제 공문이랄지 경기도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렇게 100만 달러까지 대신해서 지급해줬는데 예. 인증사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쌍방울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네. 이것은 지불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100만 불 지불한 이후에도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해왔다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사업을 해왔다는 것은 만약 100만 달러 줬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취지를 보이고요. 예. 또 하나 범죄 혐의가 이제 유증교사거든요. 예. 2018년도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제 허위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그와 관련된 김모 씨에게 김모 씨에게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김모 씨에 전화를 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김모 씨가 나 기억이 안 난다, 전화해줄 수 없다 하니까 변론 요지를 보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된다 예. 이렇게 유증교사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냥 사실대로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으로 뭘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의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아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예. 완전 대립적인 거죠.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증거 인멸 우려 혐의를 또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1,600페이지 되는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시간이 꽤 길어지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통은 질문 답변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영장 심사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일반 영장에서는.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인정 여부를 묻는군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부인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궁금한 걸 다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이제 변호사에게 뭐 특별히 변론할 내용이 있느냐. 예. 이래서 이제 변론을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주 뭐 복잡한 사건 외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예. 단지 검찰에서는 뭐 특수수사랄지 기획수사에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영장 심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과 변호인 간에 이제 공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검찰에서 한 400쪽 정도의 PPT 분량, 네. 그러니까 한 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걸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의견서가 이제 1,600쪽이에요. 근데 의견서 자체는 이제 판사 보고 읽어보고 예. 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의견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심사 끝나면 이제 판사가 기록 검토하면서 네. 읽어볼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을 대응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도 프레젠테이션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써서 영장이 기각된다는 의견서를 써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4시간 정도의 PPT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제 반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뭐 검찰은 공격하는 자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방어하는 자잖아요. 예. 근데 아마 이제 검찰 자체는 이제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고 네. 또 수사에 있어서 엄청난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방어의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방어를 해야 하는데 예. 사실 PPT 자료랄지 검찰의 검찰의 의견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입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영장 사실만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여러 변수 요인 중에요.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오히려 또 기각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속영장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첫째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예. 이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걸 전제로 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혐의를 따지는 거야. 예.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으면 뭐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검찰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또 백현동이랄지 그다음에 대북송금이랄지 유증교사는 굉장히 중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범죄를 인정된 걸 전제로 예.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을 따지는데 지금 이전에 영장 기각 사례 중에 상당 부분이 예.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예.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증거를 인멸할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다고 이유를 들어서 예.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모순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런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상당히 있은 적이 많이 있죠. 예. 여러 번 있죠. 여러 번 있고요. 예. 유창훈 부장판사는 뭐 저도 영장 심사에 뭐 가끔 들어가는데 예. 상당히 영장을 꼼꼼히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예. 기각도 상당히 하는 그런 영장 전담 판사죠. 오늘 예. 그 검사 출신 김웅 의원 있잖아요. 네, 김웅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과거 돈봉투 사건 때 이모 의원, 예, 그때 이제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취지라는 거죠. 이게 뭐 기각되고 방송에 뭐 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뭐 이모원 할 거 예. 없이 이성만 예, 의원이죠. 이성만 의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성만 의원은요. 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사안으로 보면
발부될 사안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돈봉투, 부패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뭐 영장 발부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윤관석 의원이랄지 예. 강내구 전 상임위원을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범죄 혐의가 예. 작다고 할 수 있을 그런 혐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많이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구속을 가를 변수 중에 이제 중대 범죄이냐 여부, 그리고 또 도주 우려 여부, 또 증거 인멸 우려 여부인데 일단은 지금 제1야당 대표니까요. 사실 도주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은 예. 이제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뭐 거의 주장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증거 인멸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가 원래 백현동 대북송금은 이게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증교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예. 범죄 형태가 아. 뭐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검찰이 범죄 혐의, 영장 범죄 사실에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은 사실은 이러한 유증의 어떤 상습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예.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네. 이런 내용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영장에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 2명하고 민주당 예, 소속 예. 2명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접견을 해서 옥중서신을 하나 써달라. 예. 그러니까 윗선에서 지시인데 네. 검찰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했다고 옥중서신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그 접견한 녹취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면회 녹취록. 이게 검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이 예. 오늘 영장 심사하면서 이것을 심사 과정에서 이 녹취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 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 우려에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느냐 그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90만여 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재판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제 어떠한 뭐 사기랄지 재산죄 이제 그런 사건에서 피해자 탄원서는 효과가 크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영장이랄지 법원에서 재판할 때 수없이 많은 탄원서가 제출이 돼요. 네. 제 생각으로 볼 때는 판사가 굳이 전체는 읽어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탄원 뭐 90만 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랄지 의원들이 탄원서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 탄원서 자체가 뭐 좀 심리적 압박을 갖지 않느냐.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압박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영장 발부 기각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 차원에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률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요. 예.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회법 44조 2항에 보면 또 헌법에도 돼 있습니다만은 예.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법이 아닌 한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런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다라고 그랬어요. 회기 전에. 예. 그러면 회기 전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 석방 요구를 할 그 회기 전이냐 아. 아니면 비회기 때 체포 구금 때 한정하느냐. 예.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아. 저희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조항이랄지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둔 취지는 뭐냐면 네. 비회기 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 이제 독재 정권 그런 데서 아. 비회기 때 구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법 취지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2004년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이 구속됐다가 12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서청원은 아마 비회기 때 구속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명확하게 해석은 안 되지만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법의 취지는 이제 그런 거다 보고요. 아마 헌법
교과서에도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군요. 기억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결과에 따른 파장을 좀 짚어볼게요.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기각이 될 경우에 이 대표는 일단 병원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표는 이제 기사 회생하는 예, 거죠. 그렇게 그래서 되고 검찰이 이제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재청구는 불구속 하지 기소하겠죠? 않을, 예. 재청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건 같으면 재청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은 명백히 구속될 사건이 구속되지 않으면 검찰이 뭐 계속 조사해서 또 구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정치의 예. 사건 아니다 할지라도.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 일단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예. 그럼 또 다시 또 영장 재청구하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까지 계속 논란이 됐고 야당에서 공격했던 예.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 이제 그런 또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무리하게 있어요.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이제 있잖아요. 기각되면 당연히 예. 뭐 그런 논란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각 사유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봐요. 만약 기각이 되면. 되더라도 그렇죠. 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은 범죄를 인정한 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작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예. 예. 만에 하나 법원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이유로 범죄 소명 부족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루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물론 이 자체가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예. 그렇지만 뭐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기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지금 모든 언론이 구속 여부가 언제 결정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지금 곳곳에 배치돼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언제쯤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오후 늦게나 돼야지 아마 영장 심사가 끝날 거예요. 아침에 10시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또 판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유서를 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적는 건 이제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사실. 돼요? 예. 그것은 요약해서 좀 상세히 적을 왜 가능성도 구속을 있다고 해야 하던데. 하는가를 적고 아니면 왜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가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사실 뭐 사실관계까지 적시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범죄 혐의 소명이 됐냐 안 됐냐, 뭐 증거가 확보됐냐 안 됐냐, 아니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의 어떤 포인트별로 약간 뭐 한 줄씩 정도, 두세 줄씩 하기 저희 때문에 취재 기자가 전해오기로는 지금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2시간 반 정도 했고 신문이 끝났나 봐요. 네. 이제 다음 혐의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속도를 봤을 때는? 그럼 백현동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난 거네요. 그래요? 2시간 반이면. 예. 왜냐하면 이제 같이 양방이 예. 쌍방이 공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반. 지금 공방까지 합쳐서 2시간 반이라고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의 뭐 프레젠테이션이 2시간 반 걸렸는지 아니면 서로 이제 공방까지 끝나서 백현동 혐의까지는 끝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북 쌍방울 송금으로 넘어갔는지 만약에 대북 송금 자체가 서로 쌍방이 공방이 다 끝났다고 하면 상당히 일찍 끝난 거라고 아니요, 볼수 대북 있죠. 송금은 이제 시작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백현동이 끝났다고 한다면 백현동이 지금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끝났는지 서로 공방이 그렇게 만약 공방이 백현동 관련해서 2시간 반 걸렸다고 한다면 뭐 대북 송금도 2-3시간 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한 6시간, 7시간 될 거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게 뭐 할 얘기 하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 검토하고 의견서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장 심사 쟁점을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또 다른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H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철근 누락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문제를 숨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시공에 참여한 설계와 감리 업체들이 LH 전관 업체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A씨는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2년 뒤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역시 인천검단 신도시 다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자 자신이 살게 될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지 자연스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LH에 수차례 문의했는데 그때마다 LH는 전수조사 계획이라며 안심시켰고 심지어 철근 누락을 인지한 지난 6월 말쯤에는 관련 기관이 수차례 검토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한 번 나왔고 또 본사에서도 한 번 다녀갔고 자체 점검도 2번, 3번 도면을 다 조사해보니 빠진 철근은 없었다면서 조만간 도면으로도 확인시켜주겠다고 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는 빠져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 없는데 여기 말로만 말씀드리면 다른 입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하실 수가 있다 싶어서 도면으로 보여드리고 그러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인이 뭐 생애 최초니 해가지고 이제 가진 거 다 털어 넣으면서 이제 입주하려고 한 건데 이제 뭐 돈뿐만 아니라 이제 뭐 목숨까지 갈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내놓은 해결책도 믿업지 않다고 말합니다. 재시공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두고 빠뜨린 철근을 벽에 덧대는 증타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도 LH 이슈가 많으니까 그걸 좀 이슈화시키기가 좀 싫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도 증타공법은 기존 건물 보수나 내진 설계가 아니면 신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공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했을 때도 괜찮을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 또는 20년 후에 유지관리하는 중에 그 어떤 결합부 이쪽에서 갖다 취합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LH 출신을 직원으로 둔 이른바 정관업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 곳은 선정 당시 LH 출신 임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퇴직했고 정관 특혜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다른 단지에서도 외벽 철근 일부 누락됐다는 사실 지금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듭된 LH 철근 누락 사태,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오늘 LH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 관련해서 긴급 점검 회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주거동 건물 외벽에서 또다시 철근 누락이 확인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아파트 13개 동 가운데 4개 동 건물 지하 외벽에서 철근이 70%가량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LH는 오늘 누락 현황 보고를 통해 지하층 전체 외벽 2,380m 가운데 철근이 빠진 부분은 71m로 전체 3%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철근이 누락됐는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LH는 철근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아파트 단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표시하는 등 잘못된 구조 모델을 적용해 구조 설계상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거듭된 LH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에 대해 현재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 전에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자체가 썩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역시 긴급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입주 예정자들은 상당히 불안할 텐데 보강 조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LH는 외벽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동 골조 작업을 현재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 증타 공법이라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철근이 빠진 외벽 부분에 콘크리트와 철판, 탄소 섬유 시트 등 추가 보강 자료를 덧대서 구조물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하는 공법입니다. LH는 건물 증축이나 리모델링 또는 기존 건물 내진 구조를 보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수 공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신축 건물에는 잘 쓰지 않는 공법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LH는 현재 보강 공사에 착수했고 오는 11월 2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콘크리트 양생을 마치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H는 이번 일과 같은 부실 시공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조치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현재 골조공사 중에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횟수를 기존 3회에서 한두 차례 더 확대하고 입주민과 소통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아파트 전면 재시공 필요성에 대해선 보강공사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고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해 재시공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들에게 철근 누락 사실을 숨기고 보강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강공사가 끝난 뒤에 점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주춤했던 가계와 기업의 빚이 2분기 다시 반등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 신용 비율 추정치는 225.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진 지 한 분기 만에 다시 반등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빚 규모가 2년 뒤 2천조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가계대출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별다른 정책 대응이 없는 경우 3년 동안 가계빚이 해마다 4에서 6%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계빚 규모는 2년 뒤 2,092조 원, 3년 뒤에는 2,21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 파산 사건이 모두 13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1%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 회생이 41%, 개인 파산 사건이 0.18% 증가했고 법인 회생은 64%, 법인 파산 사건은 59%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 대전, 광주 등 회생법원이 없는 고등법원 권역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유 원유 가격 인상 여파로 다음 달에 흰 우유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지난달 제품 가격을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다음 달 1일부터 900ml 흰우유 제품 출고가를 4.6% 인상해 할인마트에서 판매 가격이 2,900원대로 오릅니다. 남양유업은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인상하고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은 4에서 6% 올리고 가공유 제품은 5에서 6%,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에서 9% 각각 인상합니다. 미국 의회가 공화당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만약 현실화될 경우 미국 국가 신용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의회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의 방만 운영을 이유로 예산안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We're days away, once again, from a government shutdown, all at the hands of this endless MAGA madness. The only way to avoid a shutdown is very simple, bipartisanship.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이 예상됩니다. 만약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정부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 80만 명이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업무 정지가 현실화하면 광범위한 간접 피해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도 셧다운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경파들의 비협조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 don't think anybody wins a shutdown. Think for one moment what a shutdown does. It stops paying our troops. How do you have more leverage in that situation? 미 정치권 갈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춘 데 이어 무디스도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는 전반적으로 쾌청한 날씨 속에서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일교차도 무척 커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석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연휴 내내 비 예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날씨가 대체로 좋을 걸로 보입니다. 연휴 전날인 내일, 그러니까 이른 귀성길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지만 밤에는 모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연휴가 시작되면 하늘이 맑게 개겠고 이후에는 구름의 양만 차이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이틀째이자 추석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게 끼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귀경길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휴 내내 날씨는 맑겠지만 아침 안개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밤사이 지표면이 차가워져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첫날과 추석, 귀성길과 성묘길 아침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교차도 무척 커진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낮에는 햇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바다의 물결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상교통이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연휴 셋째 날인 주말부터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높아져 휴일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내일부터 개천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이라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적단체 가입과 찬양 고무 행위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 선고 기일에서 제7조 1항과 5항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2조 1항과 제7조 3항은 각하했습니다. 헌재 심판 대상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 활동과 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 또 관련 표현물을 소지 유포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제7조 1항과 3항, 5항이었습니다. 네, 현 정부가 주택 270만 가구,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공급업체들의 자금 확보 지원과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청사 연결해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주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추경호 부총리 및 금융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실 예정이며 잠시 자리 정돈 순서를 지내고 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기자단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 가격 급등과 가계 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여 서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은 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택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 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12월 5천 호, 내년 1만 호 이상의 사전 청약과 공공 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민간 주택 공급 장애 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증액하여 총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 중소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체 PCBO 편입 등 3조 원을 추가하여 금융 지원을 총 7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하여 총 2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 조합 보증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택 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 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 제한, 기부 체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 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기념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주택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체류되어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위원장 잠깐 하시죠.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께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국토부 장관께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또 상세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이제 금융 쪽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 공급을 해드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발표할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계속 모니터 해가면서 필요한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좀 약간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캠코하고 금융회사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이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데는 이걸 재구조화해서 이거를 사업성 있게 만든 다음에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브리핑할 때 도부께서 물러나 주십시오.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예. 자, 이거 좀 치워도 되지 않을까요? 아, 안 치워집니까? 예.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좀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부는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 정상화라든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또는 건설 인력 뭐 여러 가지 그 비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 그리고 금리 이런 비용 요인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단기적인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면 8월 달까지 인허가는 한 39%, 착공은 56% 정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착공 대기 또는 인허가 대기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허가 대기나 착공 대기가 이걸 물량을 합치면 이게 한 거의 40만 호가 조금 넘어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막고 있는 요인들을 풀면 이 부분이 돌아가고 그리고 시장의 동력에 의해서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에 걸맞춰서 이번에 공급 대책을 잡았습니다. 분양 시장에서는 최근에 그 특히 국지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부 지역의 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특히 금리 상승이 좀 추세가 둔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아타기 또는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일부 전반적인 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금리의 방향도 아직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이 차익이 실현되면 이 부분들을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러한 그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하기에는 이 하방 요인들도 가격 하방 요인들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수요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차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사업성 부분에서는 공사비와 금리가 상승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금융에 대한 네,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네요. 추경호 부총리 들으신 대로 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 속도 좀 높인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계획 발표됐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도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100만 이상 또 5년 동안 270만 가구 공급 목표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했고 공공 부문에서는 12만 가구 정도 물량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한다고 밝혔고요. 오는 11월에는 수도권 중심의 8만 5천 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5천 가구, 내년에는 1만 가구 이상의 사전 청약과 공공 분양 계획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거기서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파장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했어요.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애초 단식을 우리가 24일, 예. 소위 YS 23일 체장 기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휠체어나 베드에 실려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단 좀 건강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의 단식을 시작했던 의미에서 이제 가결됨으로써 명분이 없어진 데 대한 퇴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좀 횡행하죠. 그야말로 뭐 거의 과연 뭐 이상민 의원처럼 뭐 공산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무슨 가결표 색출 관련해서요? 색출 관련해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제가 몇몇 사람들 거의 드러나듯이 할 수 있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렇게 당에 나갈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지 당내에서 투쟁하겠다. 조금 더 언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지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수사다, 조작 수사다 이런 입장이죠. 뭐 그동안에 이제 거의 뭐 확정 편향적으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고 실제로 국민들은 그래도 어렵사리 거의 50% 가까이가 이것은 실질적인 뭐 당연한 기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조사를 보았지만 어쨌든 35% 이상이 되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이게 부당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혹은 뭐 300차례 이상의 문제풀이 수사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대변인 논평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 대표라든지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엄중한 심판 이것 이외에는 우리 여당 지도부가 뭘 발을 보탠다라는 것이 그렇군요. 사실 불필요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또 논란을 낳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뭐 대변인만 논평을 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평을 하지 않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직접 나아간 배경, 출석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 국민들과 법원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출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출석을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는 모습까지 또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과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국민들께는 지금 동정 여론이라든지 또는 뭐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검찰 수사의 부당성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원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단식을 해서 건강이 이러함에도 성실하게 지금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저희 YTN 정치부 취재기자가 앞서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정적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는데 김명주 의원님.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정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발부가 된다면 어떤 후폭풍이 민주당 내에서 불 것으로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리더십이 크게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최고위원 체제 또 지나치게 말하자면 인민재판하듯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려지고 또 혹은 당의 실질적인 주류가 될 수 있는 호남의 어떤 원로들이나 어른층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소한 뭐 반 이재명은 아니더라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중립적인 비대위 체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공천을 뭐 수용소 안에 감옥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온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은 기각되더라도 실제로 기각의 유창훈 판사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중심을 가진 판사 같았어요. 그래서 기각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예컨대 이제 이성만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아예 증거가 확실하다. 이건 뭐 형식적으로 이게 뭐 구속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유죄를 인정하는 기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각이 되면 이겨고 뭐 들어가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 사실은. 인정 기각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이거는 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당 대표를 구속시켜 놓고 신문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말하자면 기각 사유에 어떻게 적시되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친명 후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누가 되느냐가 별로 의미가 없는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광훈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그리고 당론 결정을 안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떠밀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실제 그렇잖아요.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론을 어겼다 그러면 뭐 색출하라, 배신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당론으로 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자율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율투표는 가표도 던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한 것인데 이제 와서 가표 던졌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거의 심야의총에서 몇 차례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뭐 현역 의원은 아니시니까 박광원 원내대표 체포도 기한이 가결된 이후로 의총이 밤늦게까지 열렸잖아요. 의총이 열리자마자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뭐
그 의총장 안에 있었던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의총이었다 그래요. 쌍소리가 많고 특히 초선들이 예.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초선 문제지. 의원들의 발언이 셌다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원내대표에 나오고 있는 뭐 이 후보 중에 한 사람도 예. 심리적 분당 상태를 느낄 정도로 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당을 해야 되나 그런 정도를 느낄 정도로 네. 싸늘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내대표가 내가 왜 책임지냐 이렇게 하다가 밀리고 해서 그래 알았다. 네.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지금은 다 열어놓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앙금이 있는 결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고요. 박형수 의원님,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국에요? 발부가 된다라면은 뭐 일단은 저는 그 민주당 내에서 예. 발부되면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색출을 하느냐 뭐 이게 반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예. 친명계 최고위원들 뭐 완장찬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예.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발부가 된다 해서 금방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당분간은 이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러니까 그 분위기로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예.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가서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고 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라면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기각이 된다면은요. 기각이 된다면은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더 강화될 거고요.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 덕에 시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인 너무 것 나간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거는 민주당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자, 뭐 제가 있어서 법원에 그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권에까지 레임덕이 온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라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훨씬 더 공고화되고 친명계도 완전히 당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네. 결국은 비명계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예.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을 때 그러니까 비명을 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보일 겁니다. 본인은. 그렇지만 저는 내심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친명계 그 의원들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은 그렇군요. 결국 공천이 안 될 거라 생각하면 그분들은 뭐 분당이나 탈당 등 여러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도 지금 갈림길에 설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포안과 관련해서 가결표 색출을 놓고 개파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 내의 여러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안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현행 법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안 밝힌다는 것을 어떤 법적 또는 어떤 규율의 문제로 볼 수는 없으나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는 걸 너는 무슨 가결했냐 부결했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요구하고 하는 몰상식한 행태가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색출이니 또는 해당 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 행위 아닙니까? 반민주적 행동을 국민들한테 아주 그냥 확성기를 틀어서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지금 가결표 색출과 관련해서 이제 이상민 의원은 이거 공산당 아니냐 막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또 김민석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라는 입장이에요.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영주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국회법적인 발언이다.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준 의원님도 의원 시절에 네. 무기명 투표하셨죠? 네. 예. 사실은 그것은 뭐 비밀 투표, 자유 투표가 근간 아닙니까 사실 그런 투표이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밀려가지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 안 찍었지 그러니까 찍었다 이렇게 얼마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존재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까? 예, 저렇게까지 하면서 진짜 국회의원 해야 되냐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 김민석 의원 어찌 보면 586의 맏형일 수도 있고 한때 예. 서울시장 후보였던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실망감을 우리한테 안겨준다. 아무리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소위 말하자면 친명계의 표를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네.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각탄원서 관련해서요. 기각탄원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약 30표 이상, 3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기각탄원서는 168명 가운데 161명이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그것은 어찌 보면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리해서?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 받았는데 판사에게 조금 더 잘 봐주라. 이런 분리해서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해석해 보면 영장실질심사는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각해 주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뭐 꼭 그게 꼭 일치된 그 받으러 가는 게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 그렇군요. 수 있으니까 예. 아마 뭐 오죽하면 그렇게 사인을 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나머지 6명은 누군지 7명은 나머지 누군지 모르시죠? 예. 지금 그러니까 한 명 이상민 의원은 가려내면 본인이, 가려내면 알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좀 기각탄원서를 지금 제출했고 민주당은 당원 지지자 앞에서 90만 명 가까이 탄원서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자, 일단 뭐 앞에서 지금 색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예.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말씀하세요. 드리고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대판 십자가 밟기입니다. 예. 이거를 국민의 위임한 권력의 그 권력을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걸 투표를 한 것을 그걸 공개를 해야 된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이나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애초에 이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론으로 예. 채택하면은 방탄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론을 채택 못했습니다. 예. 그래놓고는 이제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너들 가했느냐 부했느냐 이걸 공개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지금 탄원서 제출한 부분에 네, 탄원서 대해서 제출, 말씀하시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자, 예. 이탈표는 지금 최소한 29표 내지 39표 예. 정도 예.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지금 161명이 지금 서명을 했잖아요. 네. 자, 이 부분은 지금 방금 김영규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뭐 논리적으로 본다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네. 구속된다는 게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느냐. 네. 29명 내지 39명이 나는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네. 색출하고 공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심리적인 큰 압박을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로 표현됩니다만 예, 예.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또는 공천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예. 여기에 이 서명을 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 역시도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출석에 앞서서 전국 대의원들에게 추석 편지를 지금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추석 편지입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자, 저게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흔히들 예. 얘기하는 옥중 공천도 불사한다. 후퇴는 없다. 이런 의지고 강성 지지층에 대하여 네. 더 강하게 싸워라, 예. 싸워달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읽으셨어요? 오늘은 뭐 토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예.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금 저 편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예. 걸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 이거 저는 또 이것도 역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이게 검찰 이렇게 하면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사실상 부결을 지금 호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로 본인의 정치 생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렇게 간다라면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인데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네, 홍익표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지금 결선에 올라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